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책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정말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책이 이거예요.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집값의 현실과 전망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상현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현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이상현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보면은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이 책을 저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돼서 사서 봤거든요. 사서 봤는데 일단 책은요, 잘 읽히는 책이 있고 잘 안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잘 읽히지 않는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자도 모르고 쓴 거예요. 저도 뭐 책 많이 읽었다면 많이 읽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 막 한 번 읽어봐요, 두 번 읽어봐요, 그래도 안 읽혀요? 그거는 잘못 쓴 책이에요. 책을 저자도 모르고 그냥 짜집기 한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 이런 책들 보면은 저는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책이 부드럽고, 이건 정말 이 교수가 자기가 이해한 바를 자기가 하나하나 타자 쳐가지고 쓴 책이 분명해요. 아주 책이 매끄럽게 잘 읽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현재 아파트값 막 폭등하고 뭐 상가, 건물, 땅 할 것 없이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왜 그런지를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저자 얘기는 우리나라 아파트, 우리나라 주택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얘기를 딱 그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그 이유는, 이 사람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당과 일부 언론 지적대로 2020년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 국면을 맞이한 것은 정말 공급 때문이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그럼 왜 이렇게 올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4가지 정도에서 해요. 제가 볼 때는 4가지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중에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났다. 지금 뭐 혼자 많이 살잖아요.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혼자 많이 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라면 그냥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뭐 1인 가구 늘어났으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울로 집중 현상, 이런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얘기고. 두 번째,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랑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신도시 개발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노태우 정부 때, 90년대 초반이랑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신도시 개발 많이 했죠.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했지만 많이 했는데, 박근혜 때는 우리 기억해 보면은 뭐 신도시 개발 얘기 기억 없어요. 신도시 개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이라고 그러면 주택이 우리나라에 10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냐 그래서 안 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못하게 했죠.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득을, 사람은 돈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돈 많이 벌면 그쪽으로 사람들 몰려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별로 뭐, 다시 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뭐예요? 나 이거 솔직히 이 정도 물건 되면은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국가에서 야 이거 800만 원만 받아 라고 딱 최고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굳이 그러면 뭐 나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왜 800만 원만 받으라고 그래?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 다른 정부 혹시 정권 바뀌면은 나 그때 1,000만 원 받아야지 라 그러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못하게 했죠. 이득을 뺏어감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적인 소득 증가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 보면 수출 되게 잘 되죠. 뭐 수출 역대급 최고 이런 거 맨날 경제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 성장의 결과로 돈 많은 개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축액과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을 신규로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한 계층이 확고하게 형성됐다. 이 계층을 이 저자는 2030 중에 돈 잘 버는 2030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젊은 세대 젊은 층에서도,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가 진짜 뭐 G7 하잖아요. 맨날 뉴스 틀면. 그게 허튼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돈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왜 그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 주장은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젊은 층들이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그 재개발 재건축 막아가지고 나 1,000만 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800만 원만 받으려고 하니까는 나 1,000만 원 팔 때까지 안 팔아. 이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우리나라 그 막 서울 한복판 도심이나 강남, 뭐 용산 이런 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설사들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뭐 자이, 뭐 레미안, 또 뭐 일군사라고, 뭐 대림, 아크로. 대림도 뭐 요즘에 나름 열심히 걔네들이 장사를 했죠. 되게 좀 정직하대요. 목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림 아파트, 대림에서 지은 아크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해보면 공구리가 반듯반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열심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사기 안 치고 뒤로 막 자재 같은 거 안 빼돌리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어떤 평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이제 1군사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핵심지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시공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다 보니까 이 1군사들이 야야야야야야 문재인 정부 우리 이거 1,000만 원, 솔직히 걔네들 500만 원 주고 아파트 졌어요.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래 700만 원만 팔아도 이득 되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 원가 생각 안 하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야야야야 문재인 정부 지금 자꾸 800만 원에 팔라고 하는데 우리 비록 500만 원에 졌지만 야 1,000만 원 될 때까지 1,000만 원만 팔아도 지금 난리나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야 지금 팔지 마. 우리 차라리 기다리자. 라고 하는 담합이 된다는 거죠. 몇 개 없으니까. 한 3, 4개, 5개? 그 정도니까 이제 뭐 오리고폴리라고 하죠. 과점처럼 됐으니까 걔네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 공급 시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도시 개발 사업이 막혀 있고 기존의 수익성과 비교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물량 공급을 회피했다. 좀 더 사업 환경이 좋은 시기를 선택하겠다는 전략으로 정상적인 영업 행위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1인 가구 증가했다. 이거 우리들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공급이 감소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보급률이 우리 100%가 되니까 야 신도시 그만 개발하자. 야 그리고 그거 재개발 재건축도 너무 비싸게 못 팔아먹게 하자 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GDP 성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잘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 젊은 세대들이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넷째는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1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야 돈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팔지 마. 합의가 됐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이렇게 심상치 않게 올랐다라고 이 저자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수요 시장에서 가수요 시장이라는 게 투자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GDP 성장해갖고 돈 많이 번 애들이 투자로 뛰어들었다. 그걸 이제 이 사람은 가수요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원래 사면, 우리가 수요를 아파트 한 채 사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가수요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끌, 패닉 바잉, 이거를 가수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패닉 바잉이 뭐예요? 막 오를 것 같으니까 막 더 사는 거잖아요. 막 패닉에 빠져서 막 산다는 게 패닉 바잉이잖아요. 그걸 가수요라고 하는 건데, 패닉 시장에서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건설 업체들이 좀 더 나은 사업 환경에서 분양가 상한제 없애. 막말로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는 정권이 나오면 사업을 할 거야. 따라서 지금 이 정부에서 사업 안 해. 라는 예측이 견고해지면서 공급이 감소할 거라는 신호가 이 가수요 시장에 전해진 것이다. 이 돈 많은 2030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공급 감소 신호. 야 신도시 개발 안 해. 그리고 이거 재개발 재건축도 이거 이렇게 불로소득 안 돼.
라는 공급 감소 신호와 공급 독점자에 의한 공급 감소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면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 둘째 요인과 넷째 요인이 셋째 요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안 하는 거죠. 넷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몇 개 과점이 가능한 구조. 그 두 가지가 말하자면은 돈은 많은데 빨리 사야겠는데 투자하면 돈 좀 벌고 싶은 젊은 층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뛰어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의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게 이 저자의 분석인데 저는 동의해요. 유동성도 많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유동성도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기 지금 셋째 소득 증가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 이거에 따른 거라고 이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사실 근데 지금 아파트값 오르는 게 좋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좋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좋은 아파트는 9억 이상 되고 15억 이상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대출 유동성 문제만으로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은 여러분들 그래프 뭐 구글에다가 한국 유동성 그래프 쳐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유동성은 사실 계속 올라왔어요. 2017년부터 이렇게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유동성은 상당히 그냥 좀 일정한 기울기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만으로 지금의 사태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일부 설명 가능하다 뿐이지 좀 더 아주 냉철한 분석은 이 분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번 젊은 세대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손님으로 오시면 그분들 말씀이 경제나 이제 뭐 은행 쪽에 오래 계시는 이런 시니어 분들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 때는 젊은 애들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젊은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사실 맞거든요.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 사이에서의 빈부격차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 대부분의 젊은 MZ세대는 그 노동소득이 딱 정체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또 잘 버는 젊은 세대는 엄청나게 잘 벌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에는 결국 누가 오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면서 자산을 어느 정도 많이 축적한 그런 젊은 층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래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거대로 막 재건축 재개발 막고 돈 많은 사람들 늘어났고 뭐 걔네들이 막 가수요로 막 패닉바잉 들어가고 막 독점적인 어떤 건설사들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막은 거랑 돈은 많고 좋은데 살고 싶은 놈들은 많은데 돈 많아서 좋은데 들어가야겠는데 그리고 그래도 돈도 벌어야겠는데 좋은데 아파트가 없으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상식에 부합하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문재인 정부 뭐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냐? 문재인 정부 옛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옛날 정부보다 자기들 공급이 적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럼 뭐예요? 방금 공급이 적다면서요. 그 말도 맞아요. 뭔 말이냐? 공급이 적은 거는 돈 많은 애들이 사고 싶어서 투자로 사놓으면 돈이 돼. 그런데 뭐 우리로 치면은 막 뭐 서울 강남이죠. 뭐 강남, 용산 뭐 몇 군데 사놓으면 돈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놨을 때 돈이 돼왔던데 거기를 돈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그 공급은 부족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공급 많다는 건 뭐예요? 정말 실수요자들, 어려운 정말 청년층들 중에 어려운 청년층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려운 청년층들에 대한 공급, 뭐 신혼 희망주택이나 임대주택들 실제로 정말 옛날 그 과거 정권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주택들에 대한 공급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복지제도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은 했죠. 그거 인정받아야 맞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그 홍남기 이게 이런 사람들 공급 부족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는 이 공급을 얘기해요. 사회 안전망, 어려운 계층들, 젊은 계층들. 근데 보통 언론에서 야 공급 부족해 라고 할 때는 이 계층들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돈 될 만한 좋은데 나 사야겠는데 그 좋은데 그 공급 부족하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말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이 주어를 서로 말 안 해요. 정부는 공급 많다, 뭐가 많다는 얘기 안 하고 많다는 얘기만 하고, 일부 언론에서 뭐 그 지금 많은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공급 없다, 주어 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공급 없다는 건 도심지, 직장 가까운 직주 근접, 돈 될 만한데 거기 공급 없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모르면서도 그냥 자기 유리한 말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은, 이 저자 주장은, 이상현 교수 주장은 뭐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변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공급을 해야 되느냐? 무슨 공급이겠어요? 아까 말한 그 사회 안전망적인 공급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럼 공급해야 된다. 뭔 공급이겠어요? 돈은 많아. 돈 될 만한 데를 내가 사야겠어. 그 사람들을 위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뭐 신속 통합계획 재개발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결국 뭐라고 그래? 역세권, 저밀도를 고밀도로 개발하겠다고 하잖아요. 역세권이 어디예요? 결국 직주 근접, 직장 많은데 지하철역이 있고 그 역 근처는 돈 될 만한 곳이고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 더 벌고 싶은 곳들이에요. 거기를 재개발해주겠다는 거예요. 재건축도 해주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정권 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합니다. 해요. 결국은 돈 번 애들이 야, 나 돈 될 만한 아파트 내놔 라고 했을 때 그거 아파트 내주겠다는 건데, 내주겠다는 거고, 실제로 내주면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은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 저자는 근데 뭐를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을 하냐면,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개의 시장에서 주택의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한 가수요 시장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 안전망적인 돈 없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가격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아까 말한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데 돈 될 만한 거 사는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가수요 시장이라고 하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개의 시장에서 주택의 전체적인 가격, 임대주택 시장이랑 가수요 시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장에서 주택의 전체적인 가격을 상승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 가수요 시장인데, 이 가수요 시장의 물량이 양질이면서 기존 시세보다 항상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시장 가격은 이 가격에 의해 견인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좋은데 돈 될 만한데 좋게 짓는다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헐어가지고 또는 용산 재개발해가지고 정말 삐까뻔쩍하게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싸게 팔아도 팔리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앞으로는 더 비싸게 더 팔릴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얘를 따라서 같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주장. 근데 사실 우리 경험칙과 부합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맨날 그런 얘기 뭐 많이 듣잖아요. 뭐 고무줄 기차. 앞에서 확 끌면 뒤에서 막 쫓아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들이 흔히 아는 경험칙, 우리 경험이랑 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공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2020년 집값 상승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은 공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질의 주택을 지을 땅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땅에 관한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기존 택지를 고밀도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요, 뭐 기존 택지를 왜 고밀도로 활용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기존 택지 이미 주택이 있어요. 그거 다 부셔버리고 이걸 다시 높이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할 수 있죠. 아니 뭐 기존 주택, 기존 택지만 가지고 기존 아파트 있는 거 냅두고 신도시 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도시 개발 가지고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 신도시 싫다 이거예요. 서울에서 멀다 이거지. 강남, 용산, 한복판에다 내 집 내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다른 하나는 그린벨트 헐어 쓰는 거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소용없고 기존에 좋은 땅, 낮은 아파트, 낮은 단독주택, 빌라 다 허물고 새로 쭉쭉 올려. 또는 그린벨트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린벨트가 뭐예요? 그린, 숲을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 이명박 때 그렇게 했죠. 보금자리 주택을. 그렇게 하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어쨌든 그린벨트 한번 헐었는데 또 헐기는 어렵고. 그래서 두 번째, 기존 택지 부시고 높이 짓자. 고밀도 개발. 그거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에 충족되면 일단 집값 폭등은 멈춘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급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좋은 아파트 아까 말했죠. 완전 세핑으로 이빠이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으면 옆에 아파트들 다 올라요. 인근 지역으로 집값 상승 효과는 물결처럼 번져나가고 이웃집의 집값이 오르면 그 이웃집이 오르고 또 그 이웃집이 오르고 그 이웃집이 오르고 서울 전체가 오른다. 이 말 맞죠? 저도 부동산 하지만 사람들 여기 그 집주인들 와가지고 어디는 몇 톤은 얼마에 나갔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 이상은 받아야죠. 당연한 거고 이거 누굴 욕할 게 없어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성에 욕심에 원래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딱 전제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좀 오르면 오르냐고 어떠냐? 서울 집값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장만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앞선 총 주택수와 자가 보유율 비교해서 확인한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주택수는 계속 늘어나도 내 집 자가 보유율,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급되는 주택은 또다시 다주택자들이 수중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남는다. 집값 상승은 곧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당연히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당연하죠. 지금 월세 무섭게 오르고 있죠. 뭐 종부세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요.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무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집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안 하자니 집값이 폭등을 해서 빈부격차가 또 벌어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해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지금 좋은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용산에 있는 새 아파트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새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헌데 살기 싫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값 너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공급 난리 났죠. 공급해라고 난리인데 솔직히 공급하잖아요. 빈부격차가 공고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공급하면 그 아파트가 굉장히 세핑으로 삐까뻔쩍하고 이 아파트가 오르면 나머지들 다 오르고 그럼 전세 오르고 주택자 무주택자들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을 이렇게 주저주저 했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 주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정말 공급이 문제인가? 라는 거에서 얘기를 이 사람이 쭉 한 거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좋아. 집값은 그럼 오른다. 그럼 언제까지 오르냐? 그냥 팬시하죠. 내용이 쉬워요. 원래요. 잘 쓴 책은요. 내용이 쉬운 거예요. 못 쓴 책일수록 내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교수기 때문에 나름 학자적인 시각에서 정말 진실된 자기의 생각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반 아파트 가격 오른다는 책들을 잘못 사면은 그냥 짜집기 책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그럼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 사람 주장이 굉장히 섬뜩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 있어요. 서울 집값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서울 집값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오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PIR, RIR 이런 얘기를 하는데 PIR이라는 게 Price to Income 뭐 레이쇼 PIR 그러니까 Price Income 우리나라 사람 이러잖아요. 야 이거 야 언제 야 그 지금 아파트 뭐 30억이라고? 야 30억 40억이라고? 야 지금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얼만데 그럼 뭐 100년 모아야 돼? 100년 모아도 안 돼. 아유 떨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이 저자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야 이거 1년에 월급쟁이가 평생 몇 억을 1, 2억을 몹기가 어려운데 생활비 다 쓰고 뭐 아파트값 40억? 야 거품이지 그게 말이 돼? 야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이 사람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소리냐면 그런 4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벌어서 사는 거 아니면 불로소득이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현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 얘기는 현상만 놓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평가는 거잖아. 아 이건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평가 말고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현상. 자기 집을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40억짜리 사는 사람은 30억짜리를 팔아서 10억은 자기가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억짜리 사는 사람은 25억짜리 팔아서 5억은 자기가 벌어서 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점점점 내려가면 20억짜리는 15억짜리 파는 거고 15억짜리는 10억짜리 파는 거고 8억짜리는 7억 5천짜리 판 거고 6억짜리는 4억짜리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축한 거 더해서 그 나머지 거를 그 위에 걸 사거든요. 그게 갈아타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뭐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니까 이 사람 주장은 아무것도 집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 뭐 100년을 벌어야지 사니까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40억짜리가 거품인지 알아보려면 3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4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소득 대비해서 35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40억짜리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3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1년에 2억씩 모는다는 거예요. 2억씩. 3년 모으면 6억을 모아요. 그럼 40억짜리가 Price to Income, PIR 많이 쓰죠? 뭐 이런 말 듣잖아요. 뭐 홍콩 PIR은 20이다. 뭐 일본은 뭐 7이다. 우리나라는 뭐 13이다. 14다. 이 우리나라 집값 폭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영지대 교수가 그래요. 이상현이라는 사람이. 보면 나름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예요. 그러니까 한 개 믿는 거는 그래도 학자적 양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경험칙하고 부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PIR은 3이라는 거예요. 3. 40억짜리 아파트 PIR이 3이라는 거예요. 3이면 전 세계 최저가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를 과연 어떻게 샀느냐 그거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즘에 내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어떻게 샀느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30억 이상이니까, 30억이 넘으니까. 보면요. 자기 현찰이 거의 10억이 껴요. 한 8억에서 10억이 끼고, 또 주식 처분 대금도 몇 억이 있고요. 또 전세가 그건 싸거든요. 그 오래된 아파트 전세가 10억이 안 돼요. 그거 끼고 해서 대출 하나도 없이 자기 아파트 처분 대금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PIR이 10이 아닌 거예요. 20도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수요층 자체가 그냥 무주택자들이 그런 아파트 수요층이 아니니까 아예 이 사람들 대상으로 PIR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저 난리를 필 리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양도세 중과 엄청 나잖아요. 양도세 중과 엄청 나고 3주택은 뭐 70% 한 80% 가져가죠. 그리고 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지금 보유세 전 2억까지 낸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절대 싸지가 않다. 아니 비싸지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이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저는 또 굉장히 잘 들었는데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되냐면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가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아까 돈 많은 애들이 투자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데만 살라고 그러고 돈 될 만한데 가수요가 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러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수요에 부응해서 가장 즉각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가수요 억제한다는 거는 대출을 다 막았다는 거죠. 대출 못했잖아요. 어려웠죠. 대출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 재개발, 재건축도 막았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일반 분양 해봤자 다주택자들이 또 다 주워 먹어요. 그리고 빈부격차는 공고화되고 명분은 있지만 실효는 없는 그리고 집값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대책이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일까요? 집값은 생각해봐요. 공급을 해도 오르고 안 해도 올라요. 그럼 공급을 하거나 말거나예요. 그럼 오른다는 얘기예요. 시기의 문제지. 그리고 형태의 문제지. 공급 앞으로 할 거잖아요. 또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값이 오른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아파트 값뿐이 아니에요. 주택 값이 오를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뭐예요? 헌 아파트 져서 새 아파트 만들고 헌 단독주택 빌라 헐어서 새 아파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파트로 태어날 것들 뭐예요? 헌 아파트, 헌 빌라, 헌 단독주택 얘네들 곧 있으면 새 아파트 되는데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오른다. 굉장히 솔직한 교수죠. 솔직한 저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재미있게 지금까지 제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진짜 고민을 오래 했는데 오래 했을 때 이 얘기가 제일 사실에 부합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걸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 내가 정리한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 얘기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하죠. 유동성을 막 막았잖아요. 대출도 안 되게. 근데 얘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저자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중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한번 풀렸는데 시중에서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금리 올려도 이 거둘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거야. 대출 막고 막 금리 올리고 이래도 못 걷는다. 금리로도 대출 규제로도 회수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조절할 수 없는 유동성이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보면 결국 무슨 돈이냐면요. 그냥 지가 번 돈. 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저처럼 부동산을 하든 뭐 변론을 하든 붕어빵을 팔든 칼국수를 팔든 뭐 명품을 팔든 뭘 팔든 열심히 번 돈 아니면 뭐 월급을 받든 열심히 번 돈. 이 돈은 유동적이지만 통화 정책으로든 다른 정책으로든 절대로 회수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번 돈을 금리 올린다고 얘가 뭐 이거 빌린 돈이 아닌데 이걸 다시 은행에다 갚겠어요? 아니면 대출 받은 돈이 아닌데 대출 막는다고 이 돈이 막히겠어요? 20, 30대의 영끌도 이런 상황의 연장에서 볼 수 있다. 20, 30대가 대부업체의 돈까지 끌어들이면서 집을 산다고 하지만 그들 뒤에는 14년 전에 집을 사서 재미를 본 부모가 있다고 하면 무리한 상상인가.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지만 앞에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서울의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가수요 시장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다. 기존 주택 올라죠. 여기서 오른 돈 플러스
돈 잘 벌어요. 이 번 돈 합쳐서 갈아타게 하는 수요가 서울 집값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저는 이렇게 밑줄까지 엄청나게 걷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는 부유한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여기 나 읽어보고 싶어. 상위에 속하는 계층의 노동 능력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는 부유한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계층의 노동 능력과 성실함 때문이다. 이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계층이다. 게다가 이들은 대개 자기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소득으로 부를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소득 혹은 자산가치 상승으로도 부를 늘려간다. 중산층 계층의 서열상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대략 10년 정도면 새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또다시 축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정한 원인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높은 노동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성실함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면 제가 경험한 바랑 정확히 부합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남 탓으로 돌리는 걸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뿐이 아닐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해본 경험이 뭐 여행 가고 짧게 뭐 한두 달 정도 모르겠는 있었지만 직접 학교 다니고 그런 적은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남 탓하기 좋아하겠죠. 자기 탓해서 너무 스스로 힘들잖아요. 내가 막 비참하고 막 내가 힘들고 남 탓하는 게 편하거든요. 쟤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파트값 오르면 야 중국인들이 와서 엄청 사가지고 이렇게 다 올랐다더라. 그리고 또 뭐 의료보험 막 올랐다 그러면은 야 중국 애들 의료보험 막 조선족들 빨리 막아라. 의료보험 못 받게. 남 탓하면 왜냐면 그렇게 남 탓을 하면 그 남 탓을 듣는 사람들도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동조를 해줘.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반박을 안 해.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말을 몰라. 그러니까 반론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한 상처가 없어. 자기 말이 틀렸다 맞다에 대한 어떤 악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부 그렇겠죠. 일부. 건보료가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가기 때문인 거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을 돈 될 만한 아파트 값이 오를 만한 아파트를 계속 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90%예요. 중국인들이 사서 오르는 것도 거기에 이제 좀 부채질을 한 거지. 그리고 중국인들도 생각해보세요. 아니 미쳤다고 남의 나라 아파트를 사겠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사지. 아파트 값이 왜 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가지고 오르니까 중국 애들이 꼽사리를 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사가지고 올라서 우리가 꼽사리를 끼는 게 아니고. 아니 중국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물론 적지만 걔네가 꼽사리를 끼는 거지. 우리가 걔네한테 꼽사리를, 우리나라 땅 사는데 우리가 꼽사리를 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뭐 조선시대 때부터 주택값이 한양에 있는 서울의 한양 수도에 있는 아파트값이, 그땐 아파트가 아니고 물론 초가집이었겠죠. 그게 계속 올랐는데 그 중국 애들이 사서 올랐어요? 그때 살 수도 없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말이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는 부유한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계층 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10%면은 우리나라 상위 10%가 한 800만 원 다 뗄 것 떼고 한 800만 원 벌거든요. 한 달에. 그 사람들이 노동 능력과 성실함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진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오른다는 얘긴데, 그리고 소름 돋죠? 성실함 때문이다. 실제로 그래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오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다른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성실하기만 하면 안 돼요. 돈 되는데 가서 성실해야지. 성실하게만 하면 그 성실함이 누군가한테 빨아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실하게만 하면 안 되고 돈 되는 데 가서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계층, 이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확보했을 때라야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일정한 가격 상승이 집값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돈 벌어서 이제 뭐 좋은 아파트 갖고 자기도 너 어디 살아? 아, 나 어디 뭐 압구정 살아. 너 어디 살아? 나 도곡동 살아. 나 어디 살아? 나 어디 뭐 대치동 살아. 반포 살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성실한 계층 돈 잘 버는 애들, 걔네들이 그거를 따 먹어야, 말하자면 그 수익을 따와야, 돈을 벌어야 걔네들이 어느 정도 더 이상 막 돈 벌겠다고 뛰어들지 않고 아파트 값이 좀 안정된다. 안정된다는 게 뭐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 채로 좀 보합세에 접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집값은 현실에서 집값은 규제에 의해서만 혹은 공급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이 비정상적인 상승을 벗어나 정상적인 추세에 들어서는 데는 규제와 공급 그리고 일정 정도의 투자 수익 실현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규제도 엄청나게 했죠. 규제도 지금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투자 지금 공급도 막 늘린다고 하죠. 근데 플러스 일정 정도의 투자 수익 실현,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누그러져야 된다. 일정 정도의 투자 수익 실현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좀 가진 놈들 돈 갖다 줘야지 조용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제가 중요한 얘기들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피케티라고 있어요. 피케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거든요. 얘는 되게 젊어요. 맨큐랑 뭐 소위 맞짱 뜨는 애야. 맨큐랑 맞짱 뜨는 정도가 레벨이 되는데 맨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어려 보이겠죠. 맨큐는 누구예요? 저 대학 시절 20년 전 제가 연대 경영학과 다닐 때 그 맨큐가 그냥 교과서였어요. 연대 경제학과 애들이나 상경대 애들이 보는 그 교과서가 맨큐였는데 그냥 경제학 교수들이 그 맨큐를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죠. 굉장히 좀 막 전통적인 경제학파죠. 그런 맨큐랑 맞짱 뜰 정도예요. 피케티. 이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얘가 이제 막 빈부격차가 하도 벌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실증적인 논문을 쓰면서 이제 거의 맨큐급으로 성장을 한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도 이제 여기 쓰여 있어요. 피케티도 부의 계층 구조에서 소위 말하는 중산층, 부가 계층 뭐 상류층, 중산층 뭐 다 있잖아요. 계층을 무시할 수는 없죠. 부의 계층 구조. 신부는 다 동일하지만 돈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의 계층 구조에서 소위 말하는 중산층, 즉 가장 가난한 50%, 10명 세우면은 5등부터 10등 말고 그 50%보다는 부유하고 가장 부유한 10층, 10명 세워놓으면 1등 하는 애들, 걔네들보다는 가난한 계층이, 그러니까 상위 한 10%에서 한 20, 30%, 걔네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것은 전형적인 궤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래저래 가수요 시장은 인정해야 된다. 일단 혐오증을 좀 내려놔 보자. 그 사람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막 때려잡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때려잡을 수도 없어요. 내 친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내 룸메일 수도 있어요. 뭐 때려잡다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 우리 이웃이에요. 걔네들이 아파트값 올리는 애들이. 근데 더 웃긴 거 피케티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경제학자. 얘도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부동산 투자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것은 전형적인 궤적이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 고금 막론하고 전형적인 궤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피케티도. 남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 가능한 물량과 공급 가능한 시기를 볼 때 불붙은 주택 가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오를 것 같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통해 소량의 느린 공급하는 것은 투자 적기라고 판단하고 시장으로 들어온 가수요자에게 자신들이 판단이 맞았다는 확신을 주어 가수요의 추가 발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을 파악해서 그만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계획이 확보된 공급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빨리 줘야 되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지금 신속 통합개발, 신통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잽싸게 지어가지고 그 가수요층 빨리 먹을 거 먹게 해주고 끝내야지. 이거 세워라 내워라 했다가는 이거 아파트값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죠. 지금 LH 지금 막 다 수사받고 있죠. 또 뭐가 있어요? LH 그 토지 보상 지금 질질 늘어지게 생겼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내 땅을 얘네들이 너무 싸게 사갔잖아. 내 땅 너무 싸게 샀으니까.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싸게 사가지고 지금 막 야 너희들 나한테 뭐 100원에 사가지고 1000원 받아먹냐? 나 200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보상 문제가 질질 끌어지면은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사야지 뭘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기에 잽싸게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결국 땅을 그 소유를 하게 해주니까 그래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결국 아파트 값은 계속 서울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고,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계속 오른다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이제 거의 저도 다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해요. 뭐 아주 되게 그 아주 근원적인 얘기로 하는 얘기는 뭐 서울이랑 비등할 수 있는 그 신도시가 아니고 아예 뭐 지방 이전을 막 해서 이렇게 서울로 몰리는 거를 풀어야 된다. 이제 수도 이전이죠. 수도 이전 노무현 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헌법재판소에도 한마디 했죠. 관습헌법이다. 수도가 서울인 건 관습헌법이다. 이게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논리가 성립했던 어떤 그런 헌법재판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뭐 어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뭐 논리야, 뭐 논리가 있어요. 사실 그 논리를 개발한 사람, 헌법재판소에 가면요,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있고, 그 헌법재판관 밑에 헌법재판 연구관이라고 판사급이에요. 판사급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글을 써가지고 이제 재판관한테 올리면 재판관들이 이제 거수로 이렇게 딱 손을 들거든요. 아, 나는 이 의견, 나는 저 의견 찬성, 자 읽어보고. 근데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다라고 쓴 사람이 재판 연구관, 그분이 인터넷 신문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은사님이죠. 뭐 그분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얘기에 따라도 그냥 자기가 썼는데 이렇게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호응할 줄 몰랐다. 어쨌든 그래서 수도 이전이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뭔 얘기예요? 계속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사람 얘기는 서울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상세하게 얘기한 것은 공급 부족을 투자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 야야야 서울은 야야야 이거 집 지을 땅이 없대 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래.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많이 들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 뭔 소리야. 서울에 집 지을 땅 겁나 많아. 집 지을 땅 없다고 함부로 사지 마.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마냥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에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서울은 300만 채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채당 10억이라고 하면 3천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3천조를 받아줄 시장이 있습니까? 이 3천조 물건 시장이 다 풀면 누가 사줄까요? 받아주지 못하면 시장에 물건이 남고 물건이 남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 주장은 용적률 상승인데요.
결국 우리나라 용적률이 낮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실제로 낮아요.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데 제가 그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로구가 여기 나오네요. 서울이 주택 추가 공급 여력, 특히 용적률 상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택량 규모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 전체 주거용지 대비 건물 면적비, 즉 서울 전체 용적률은 얼마나 될까? 서울 땅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주택을 못 짓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주거용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전체 용지 대비해서 건물 면적비, 그 땅에 건물이 얼마큼 올라가 있냐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적률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전체 평균 용적률은 68%래요. 그러니까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00평이야. 근데 건물은 그 위에 68평밖에 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68평. 굉장히 작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이 234%예요. 아파트는 234%까지 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100평짜리 땅에다가는 234평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68이니까 아파트로 올리면 거의 얼마예요? 한 150% 용적률이 더 남는 거잖아요. 종로구가 가장 용적률이 낮다. 38%.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트가 없고 굉장히 저밀도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거용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종로구 주거용지는 개발하자 이거죠. 개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발할 거라고. 먼 미래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개발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래요. 102% 용적률이. 영등포구, 도봉구, 구로구. 도봉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영등포구, 도봉구,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거기가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 높여도 막 닭장처럼 될 것 같지만 닭장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높여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아파트 지으면은 장기적으로는 값 떨어진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오른다. 단기적으로 왜 올라요? 아까 말했죠. 삐까 번쩍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시세를 견인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다주택자들이 또 주워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종로구 가서 주거용지 중에 아파트가 될 거니까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단독주택 빌라 사는 게 나쁘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집값은 잡을 수 있는가? 이름부터 팬시해요.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딱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것 같죠? 잠깐만 다시 한번 너무 좋아하는 책이어서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집값의 현실과 전망 이상현 지음.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랑 이 책이랑 굉장히 부합하고요. 제 친구들이 30대로서 돈 많이 버는 애들 걔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부합하고요. 과거 우리나라 집값이 이게 계속 올라왔던 거랑 과거 경험치랑 부합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돈을 벌었던 거랑 부합하고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피케티가 말하는 거랑 부합을 해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주시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이유도 지금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 상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오르는가? 뭐 입지 뭐 GTX 들어오고 뭐 그것도 맞는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던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좀 영상이 긴데 다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